요즘 보면 우리가 융합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대학에서도 이 한 분야만 알아서 안 된다 해가지고 뭐 학문간 이런 융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처럼 이 지난 시간에 이 박석재 박사님이 이런 서양의 천문학과 동양의 이런 우리 우주론을 함께 넘나들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우주에 대해 이렇게 쉽게 그리고 또 깊게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난 시간 다들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그 박사님 분야가 그 음악 작곡도 하시고 또 소설도 쓰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뭐 표현하시는 것도 이게 되게 남다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귀에 쏙쏙 막 들어오게 해주시는 게 참 좋긴 좋더라고요. 그게. 네, 저는 들으면서 K-팝이나 뭐 K-컬처, K-방역을 넘어서 K-코스모스라는 것도 있구나 라는 그런 사실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 서양의 그 천문학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그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우리의 이 동양의 우주론도 정말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우리가 아무리 우주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넓다고 해도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지 그런 감이 딱 잡혔던 것 같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 해주실까 굉장히 기대가 되죠. 네, 기대됩니다. 빨리 모셔볼까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박사님 지난 시간 저희가 말씀 정말 잘 들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런 우주의 그냥 크기만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잡혔었는데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인식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더 말씀 해주시죠? 넓어지는 거죠. 예,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전환 거기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바로 그 이후에 근세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변했나 쭉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 태양계 해가 가운데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까지 이렇게 돌고 있다. 지금 여기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 천왕성이 있나 없나도 몰라요. 예, 근데 이제 천왕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윌리엄 헐셜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저 맨 오른쪽 그림 보세요. 대포 같죠? 거대한 천체망원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보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포만한 걸로 보니까 제일 먼저 놀란 거는 은하수가 정말 뿌연 뭐 가스나 연기 뭐 이런 거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다 별이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별이 워낙 많아서 다닥다닥 붙어서 물처럼 보인 것이죠. 예, 그래서 동양에서는 은이 흐른다고 해서 은하수라고 했고 서양에서는 우유가 흐른다고 해서 그 밀키웨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 여러분 그 은하계를 나중에 영어로 갤럭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갤럭이라는 어간도 어차피 우유란 뜻이에요. 생물학 공부하면 뭐 갈락토스니 뭐 이런 거 소화제 뭐 배울 겁니다. 그게 다
우유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자, 근데 열심히 하늘을 아무데나 뒤지는 것이 아니고 토성 밖에 뭔가 있나 보다. 토성 움직이는 걸 잘 보면 어디선가 토성이 좀 약간 끌리는 것 같은 그런 미묘한 그 차이를 감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셜이 천왕성을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레가 그 해왕성을 발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톰보라는 사람이 명왕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 톰보라는 사람은 로웰 천문대의 조수였어요. 그러니까 로웰이라는 사람이 천문대를 세웠는데 이분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은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어요. 조선 말에. 그래서 외교관으로서 왔다 갔고요. 저분이 바로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말을 하신 분이에요. 뭐 우리 국적기 그 기내지가 뭐 모닝캄이잖아요. 그죠? 그게 다 로웰 덕분에 나온 말입니다. 근데 로웰이 그렇게 명왕성을 찾고 싶어 했는데 또 있을 거다 이거죠. 해왕성 밖에. 그 뜻을 못 이뤘어요. 근데 그 조수가 그 톰보가 그 찾아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로웰과 톰보가 찾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 마지막 그 방점을 찍은 사람은 이제 톰보니까. 예. 그 여담으로 로스앤젤레스에 그 커쇼라는 저 유명한 투수가 있어요. 그 투수가 저 톰보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명왕성이 행성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명왕성을 더 이상 행성 반열에 두지 않겠다. 그때 커쇼라는 그 야구 선수가 굉장히 서운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행성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음양 오행에 따라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라고 이름을 진 거고 서양에서는 아무 상관없죠. 독자적으로 이제 머큐리, 비너스, 마스, 주피터, 세런 이렇게 이름을 쫙 진 거죠.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수성이란 말과 머큐리란 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금성, 비너스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금성 보면 밝으니까 이쁘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의 여신 비너스를 했구나. 화성은 빨가니까 뭐 전쟁, 뭐 불길한 느낌이라 전쟁의 신 마스를 이름을 졌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지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태양계는 구조가 이제 점점 밝혀져서 근데 태양계가 이게 간격이 등간격이 아니에요. 여기 해가 있으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간격이 등간격이 아니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화성까지는 아주 다 바짝 모여 있고 목성, 토성부터는 툭툭 멀어져요. 어려운 말로 등비, 수열 비율로 멀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태양계가 이제 구조가 밝혀졌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은하수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을 배우는 학생한테 은하계가 뭐냐? 그러면 은하계가 뭐 별이 뭐 1000억 개 있는 모여 있는 뭐 납작 원반 모양의 뭐 천체입니다. 크기는 뭐 10만 광년대입니다. 잘 알아요. 그럼 은하수는 뭐야? 그러면 밤하늘에 이렇게 길쭉하게 보이는 뭐 별띠요. 근데 왜 그게 띠로 보여? 그럼 대답을 못 해요. 은하수가 바로 은하계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만 이해해도 굉장히 우주를 보는데 도움이 돼요. 한번 보실까요? 저기 어떤 원반 모양의 그 판이 있는데 저기 구멍을 뚫고 A라는 점에다 우리가 개미를 잡아놨다고 쳐봐요. 그 개미 눈에는 저 원반 저 모양이 다 안 보여요. 개미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저 비금친 부분, 즉 그 작은 구멍에 벽만 보인단 말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계가 있으면 우리 태양계가 저 안에 들어있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 눈에는 은하계 모습이 다 안 보여요. 그냥 우리 눈에 그냥 있는 옆구리 그 가까운 부분만 이렇게 띠로 보이는 거지. 왜 띠로 보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삥 둘러 있잖아. 둘러 있으니까 개미 눈에 이렇게 저 비금친 부분이 띠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은하계가 띠로 보이는 걸 은하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 은하계라는 것은 이제 대충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은하계 사진은 없어요. 은하수 사진은 있지만 은하계 사진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은하계를 저렇게 사진 찍으려면 몇십만 광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럼 은하 모습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아파트에 사는데 내가 나갈 수는 없어. 근데 옆에 동이 보여요. 옆에 동 보니까 뭐 이렇게 세모졌어. 그럼 우리 아파트도 세모졌을 거라고 짐작하는 거죠, 뭐. 네. 그리고 또 몇 가지 관측을 해보면 실제로 그 은하의 팔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은하는 저는 태풍 모양이에요. 참 난 저런 걸 공부하면서도 우리 지구상에 있는 태풍이나 별이 1000억 개 모여서 만들어지는 은하나 저런 모양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신기해요.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크기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위에서 보면 저런 모양이고 옆에서 보면 볼록 렌즈 모양이에요. 가운데가 볼록해.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또 우리 태양계는 은하계 중앙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이유는 없어. 우리가 사니까. 예. 근데 역시 또 하나의 코페르니쿠스적 변환을 해야 돼요. 우리는 결코 우주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 그냥 같이 살아가는 그냥 생물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태양계 옆구리에, 은하계 옆구리에 여기에 우리 지구에서 은하를 바라보면 은하수가 보이는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은하계 중앙에 있지도 않고 태양계 우리 해가 왕별도 아니다. 평범한 그냥 천체란 말이죠. 근데 같은 은하수라도 저 가운데 부분을 보면 어떻겠어요? 볼록렌즈 모양이니까 불룩하단 말이야. 정말 그러냐? 자, 이 보세요. 지금 이게 은하수 폭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은하수가 쭉 내려와서 여기에서 불룩하게 이렇게 뱀이 개구리 삼킨 것처럼 이렇게 은하가 밝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다 이해하셨으면 이쪽으로 3만 광년 가면 우리 은하의 중심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이 10만 광년이면 반이면 5만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3만 광년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3만 광년 저쪽으로 가면 우리 은하의 중심에 도착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저 시커먼 게 뭐냐? 저게 유명한 암흑성운이에요. 암흑성운. 그러니까 암흑성운은 별빛을 차단해요. 그래서 검게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암흑성운이 은하를 보통 두 개로 갈라놔요. 근데 저기에 있는 저 6개 별, 제가 연결해 놓은 별이 바로 유명한 남도육성입니다. 그러니까 북두칠성은 올려다보면 다 찾을 수 있어요. 누구나. 굉장히 커요. 밤하늘 여기 이만하게 북두칠성이 있단 말이야. 남도육성은 여러분 저거 맨눈으로 찾을 수 있겠어요? 흐려요, 일단 별이. 눈으로는 보이는데 북두칠성보다 훨씬 흐려. 그 다음에 저렇게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 천문학자란 그 정의할 수 없잖아요. 뭐 전공도 아니고 나는 우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남도육성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추어 천문학자라고 해도 좋다. 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여기가 바로 여름철 은하수예요. 그러니까 여름밤에 해수욕장이나 어디 놀러 가서 이렇게 밤하늘 보면 은하수가 제일 휘황찬란해요. 겨울 은하수는 좀 비실비실해. 왜 그럴까요? 아까 은하계 그림에서 여름철 은하수는 이쪽을 보는 거고, 그죠? 겨울철 은하수는 이쪽을 보는 거잖아. 이쪽. 그러니까 이쪽이 황소자리 방향이 겨울철 은하수 방향이에요. 그래서 대략 이런 은하의 구조를 안 지가 100년밖에 안 돼요. 믿거나 말거나 한 100몇 년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은하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를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뭐 가난하든 생활이 힘들든 고되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잖아. 그게 어디입니까? 불과 100몇 년 전만 해도 천문학자도 몰랐어요. 자, 그래서 다른 은하를 보니까 저런 모양이더란 말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은하를 보니까 저런 모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은하도 저럴 거라고 믿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저기서 대략 은하의 폭이 한 10만 광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누가 거리를 얘기할 때 10만 광년 그러면 대충 은하 사이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0만 광년 그러면 은하 사이 간격, 은하 간격 정도 되겠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참 통쾌하죠. 1광년도 못 가는 존재들이 1광년도 못 가는 존재들이 때때로 100억 광년을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 은하경은 특수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새끼와 같은 존재는 아니고 큰 은하와 작은 은하가 맞물려 있어요. 확실히 보면 연결돼 있죠. 이게 분명히 연결돼 있죠, 그죠? 예, 저 뿌연 그 점들이 다 별이라는 거죠. 네, 박사님 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요즘 천문학자들이 지구형 행성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행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천문학자다 보니까 그 질문을 자주 받아요. 근데 제일 좋은 설명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전에 개미가 살잖아요. 그럼 부산에도 개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야 다른 데에도 개미가 있을까? 뭐 하든 말든 다른 데 개미 있는 겁니다. 다만 개미끼리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 지구에서는 그래도 KTX에 올라타면 뭐 갈 수 있는데 우주에는 뭐 기차가 없잖아요. 뭐 은하철도 999가 있나?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ET는 있어요. 이거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제가 국내외에서 만난 천문학자들 의견을 물어보면 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딘가에도 그 반드시 외계 생명체가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그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시나리오를 쓴 영화 그 컨택을 보시면 그 주디 포스터라는 그 배우가 연기했던 여자 천문학자가 아이들 모아놓고 이 우주에 우리만 있다면 공간 낭비를 너무 하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그 멘트를 날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돌아다니는 UFO에 조종관을 잡고 외계인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사는 옆집에 외계인이 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대체적인 천문학자들 시각입니다. 그래서 ET의 존재 문제는 신중하게 학문으로 받아들이지만 UFO 문제는 여전히 SF 영역이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니면 ET 이퀄 UFO는 아니다. 네. 그 구분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저 안에도 정말 무수히 많은 생명체가 있겠죠. 네. 은하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딱 보시면 저 가운데 있는 은하들은 크죠. 5천억 개짜리 막 6천억 개짜리 막 거의 깡패 같은 두목 같은 은하들이 있고 옆에 조그만 것들은 쭉정이 같죠. 저 쭉정이 은하들이 또 이 두목 은하들을 또 공전해요. 천체는 냉엄해요. 질량이 크면 질량이 작으면 질량이 큰 천체를 돌아야 돼요. 그건 행성도 똑같고 항성도 똑같고 은하까지 똑같아요. 철저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궁금한 네.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우리 은하만 해도 지름이 10만 광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주 전체로 하면은 엄청나게 넓을 것 같은데 대체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러면은 제일 좋은 비유는 우리 우주가 지금 천문학자들이 관측하는 100억 광년의 우주를 지구만하게 줄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 진짜 지구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우주를 지구만하게 줄이면 지구는 수소원자보다 작아요. 수소원자가 지금 여기 돌아다녀도 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이 수소원자만 해요. 그래서 수소원자보다 작은 지구가 그러니까 내가 신이라면 이 방 안에 이 우주가 이 방만 하다고 쳐봐. 여기 수소원자 같은 지구가 있다고 쳐봐요. 우리 찾기도 힘들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그러면 은하계는 얼마나 하냐? 학교 운동장만 해요.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만한 은하가 수소원자만한 별을 1000억 개를 거느리고 있고 그 학교 운동장만한 은하가 1000억 개가 모여서
우리 지구만한 우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야. 그러니까 우리 제일 큰 망원경으로 보이는 우주니까 그 바깥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주를 생각하면 참 인생이 참 별거 아니다 싶고 그다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온갖 잡념이 다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호연지기를 가르치는 데는 우주만한 좋은 교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과학사에 드디어 두 현대 조류가 등장해요. 하나는 상대성 이론, 하나는 양자 물리학이에요. 상대성 이론은 거대한 구조에서 주로 그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주나 별, 즉 중력이 지배하는 그 우주는 상대성 이론을 따라가야 돼요. 양자 물리학은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 작은 세상, 그 동네를 연구하는 학문이 돼요. 그 둘이,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상대성 이론은 일단 거대한 시공간, 양자 물리학은 아주 작은 시공간을 연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제가 왜 자꾸 꼭 맞는 건 아니라고 하냐면 아무리 작은 물체도 광속에 가깝게 운동하면 그건 또 상대성 이론 적용을 또 받아요. 아무리 작아도. 그러니까 정확히 한다면 아주 크거나 속도가 광속에 가까운 입자 이런 것들은 상대성 이론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상대성 이론의 그 결론이 참 말로 하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근데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1905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은 특수 상대성 이론의 공식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1915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요? 1915년에 나온 일반 상대성 이론이 더 어렵겠죠, 당연히. 아인슈타인이 베른이라는 도시 특허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05년에 드디어 쥐리 공과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 덕분에 교수가 돼요. 1905년에. 그 다음에 안정된 분위기에서 10년간 연구를 하고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특수 상대성 이론은 물체가 질량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시간과 공간의 순수한 이론이에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 시공간에다가 마침내 물체를 끌어들여요. 중력을 끌어들여서 시간과 공간과 중력을 다 다루는 그런 더 일반적인 이론이 됩니다. 즉 특수 상대성 이론은 특수한 경우에만 맞는 거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일반적으로 다 맞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상대성 이론이 더 어렵고 더 정교하고 수학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은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그 시공간에서 상대적으로 운동할 때 한쪽에서는 반대편에서는 시간이 늦게 가야 됩니다. 시간이 늦게 가고 공간이 수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로수길을 달리는데 광속에 가깝게 달린다 이거죠. 광속에 가까워야만 상대론적 효과가 나타나요. 그냥 우리가 보통 뭐 아무리 빨리 뭐 시속 300km 상대성 이런 효과는 없습니다. 광속 초속 30만 킬로미터, 초속 30만 킬로미터, 초속 지구를 7바퀴 반. 그 속도에 가까워지면 가로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가로수가 점점 간격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공간이 이렇게 수축을 합니다. 운동 방향으로. 그 다음에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막 광속에 가깝게 운행을 하게 되면 저 바깥에 새가 날아간다면 내 눈에는 새가 날갯짓이 이게 천천히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참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의 그 수학을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했어요. 뭐 특히 맥스웰이라는 유명한 사람도 있고, 뭐 로렌츠라는 사람, 뭐 마이클슨, 몰리 여러 사람이 했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서 E는 mc 제곱을 못 꺼냈어요. E는 mc 제곱을 꺼낸 사람은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운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 공식을 꺼내는 방정식은 누구나 다 유도했다니까요. 근데 E는 mc제곱 꺼낸 사람은 아인슈타인밖에 없어요. 근데 E는 mc제곱이라는 것이 봐서 에너지는 질량과 동등하다. 질량에다가 광속 제곱을 곱하면 에너지가 된다. 즉 질량 두 개가 입자와 반입자가 부딪히게 되면 엄청난 그 에너지를 가진 빛이 돼요. 그다음에 엄청나게 그 에너지가 높은 그 광자는 입자를 만들기도 해요. 반대로. 이리 가면 입자 두 개가 합쳐져서 빛이 되고, 이리 가면은 엄청난 그 에너지를 가진 그 광자가 입자를 쌍생성을 시켜요. 양성자와 반양성자, 전자와 양전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광자가 입자와 반입자로 쌍생성을 한다. 입자와 반입자는 광자로 쌍소멸을 한다. 그 뜻입니다. 입자 두 개가 만나면 그냥 빛으로 바뀌면서 소멸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쌍생성과 쌍소멸이 막 일어나고 없어지고 막 다시 생기고 하는 게 그 진공이에요. 그 양자 물리학의 결정적 특징은 뭐냐면 진공이라고 하는 것이 진공이 아니에요. 그 뭔가 있어.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야.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백큐움, 진공은 뭔가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 그 고전 물리학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흰 시공간의 물리학. 자, 아까는 시간과 공간이 이동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중력을 도입을 해보자 이거죠. 즉 천체를 생각을 해. 그러면 아까는 시공간이 평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시공간이 휘어요. 중력이 도입되면서부터는 시공간이 휘기 시작해서 4차원 시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상대성 이론에서는요, 공간이 휘는 것 자체가 중력이에요.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뉴턴이 생각할 때는 여기 거대한 천체가 있고 작은 천체가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는데 거대한 천체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물론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작은 천체는 확 빨려 들어오니까 이걸 중력이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 이론에서는 큰 천체가 공간을 휘어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휘어놓으면은 작은 천체가 주위를 굴러가다가 마치 뭐 개미지옥인가? 그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 들어가는 것이 작은 천체가 그 큰 천체에 낙하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중력이 잡아당겼다고 생각하는 거나 여기 있는 천체가 여기 주위 시공간을 휘어놔서 작은 천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칙 이렇게 돌면서 떨어지는 거나 그렇게 생각하자 이거예요. 어쨌든 똑같은 물리학만 기술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빛을 휘게 할 수 있어요. 왜? 뉴턴 과학은 반드시 두 개가 질량이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질량이 있어야 잡아당기잖아. 그게 만유인력 법칙 아니에요. 근데 상대성 이론은 이 천체가 시공간을 휘어놓고 기다린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빛이 지나는데 빛은 질량이 없어요. 광자는 질량이 없어요. 근데 빛이 지나다가도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휘어 있으니까 빨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결정적으로 상대성 이론은 빛이 휘는 공간이 돼요. 그게 뉴턴 시공간과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중력은 빛조차 빨아들이는 공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 그 방정식을 수학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서 자기 도와준 그로스만이라는 수학자가 있었어요. 아인슈타인도 수학이 막히니까 수학자 친구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야, 이거 너하고 나밖에 모를 거야. 이거 그치? 이 수학이 이거 너무 어렵잖아, 이거. 그랬는데 편지가 와요. 독일의 슈바르츠 실트라는 사람한테 1916년에 편지가 와요. 야, 네 방정식 내가 풀어보니까 우리 해 주위에서 2초의 각도만큼 빛이 휘하되더라. 숫자로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인슈타인 기절초풍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 값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어요. 알려져 있지만 누가 손으로 풀어서 계산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2초라는 각도는 굉장히 작은 각도죠. 왜냐하면 시간 10분초하고 도분초하고는 달라요.
시간 10분초고 도분초는 1도가 60분이고 1분이 60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초 그러면 5 쓰고서 이 대시를 하나 하면 이건 각도예요. 각도. 15초 대시를 2개 하면 초가 되고. 그러니까 1도는 3,600초예요. 그런데 그 각도에 2초만큼 휜다고. 왜? 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질량이 큰데도 해 주위에서 2초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 주위에서는 거의 관측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해라고 하는 거대한 천체, 그 주위에서 빛이 2초만큼 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해가 반지름 3km가 되면 빛이 휘는 게 아니야. 빨려 들어가. 해가 반지름이 한 70만 킬로미터 되거든요. 우리 지구보다 한 100배 커요. 반지름이 한 70만 킬로미터 됩니다. 근데 그 70만 킬로미터를 3km로 줄이라는 거예요. 해를 딱 잡고 확 누르라 이거야. 근데 사람들은 해는 뭐 가스덩어리니까 잘 밟으면 뭐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왜? 그 공법으로 지구를 같은 조건으로 줄이려면 지구를 사람 손톱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 손톱만하게. 그래서 어쨌든 그 해를 3km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런 천체가 어딨냐. 아인슈타인 박사님 이론은 맞지만 자연과학이라는 게 자연에 있어야 설명하는 거지. 그거 꼭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해서 하면 되겠냐 해서 블랙홀이라는 게 없어져요. 왜 블랙홀입니까? 3km가 되면 빛을 빨아들인다니까. 그러니까 점점 휘는 각도가 커지다가 마침내 3km까지 줄어들면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빛이 빨려 들어가니까 밖에서 보일 리가 없죠. 내 눈에 빛이 들어와야 물건이 보이는 건데 물체가. 그러니까 블랙일 거고 뭐든지 냉장고, 세탁기 뭐 뭐든지 다 빨아들이니까 구멍처럼 보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지어지는데 그 이름이 지어진 것도 1960년대예요. 그러니까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됐을 때는 블랙홀이라는 건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처참하게 미운 오리 새끼가 돼요. 야, 이런 게 어딨어. 그래서 50년 동안 잊혀져 있다가 60년대 다시 블랙홀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생겨요.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그 블랙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연구되고 있다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니까 지난달에 그 블랙홀을 연구해 가지고 이제 3명의 물리학자 박사님들이 노벨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예. 근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블랙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블랙홀을 통해서 뭘 이렇게 발견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한마디로 그동안 이제 별이 죽어서 별이 쪼그라들어서 블랙홀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물론이고 무지무지하게 커다란 블랙홀이 막 발견되고 있어요. 얼마나 크냐? 블랙홀이 우리 태양보다 막 1억 배, 막 100만 배, 1000만 배 이렇게 무거워. 그러니까 블랙홀은 그냥 별의 시체다. 시체란 말이 학술 용어예요. 이제 제가 천박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스텔라 코럽스라고 그래. 시체라고 그래. 그냥 별의 시체니까 무거워봐야 별의 뭐 10배, 20배인 줄 알았죠. 1억 배짜리 이런 것들이 모든 대부분의 은하계 중앙에 있어요. 대부분 은하의 중앙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 은하가 만들어지는 거하고 뭔가 이 중심에 이 블랙홀하고 관계가 있나 보다. 그럼 이거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이제 그런 식으로 천히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블랙홀이 더 각광을 받게 돼요. 얼마 전에 뭐 블랙홀 사진을 찍었다. 바로 이제 은하 중심에 그 거대한 블랙홀 그 외곽을 찍은 거예요. 박사님, 갑자기 네. 궁금한데 그러면 예. 블랙홀이 중심에 있으면 이렇게 회전하는 게 빨려간다고? 예, 회전해서 빨려 들어가는 게 관측이 돼요. 그러면 우리 은하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블랙홀 크기가 우리 해보다 막 1억 배 이렇게 무거워도 블랙홀 크기는 태양계만 해요. 그럴 것 같죠? 왜냐하면 별 하나를 3km를 만들어야 블랙홀이 되니까 별 1000억 개를 막 다져 넣어도 결국 한 태양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블랙홀 크기가 태양계만 하니까 이 주위 10만 광년에 다른 별들이 빨려 들어갈 리는 없죠. 그러니까 뭐 영향을 줘봐야 뭐 태양계 크기의 한 뭐 몇십 배 정도. 거기서는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 이상 떨어지면 이제 중력 크기만 밖에서 인지할 수 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은하의 이 소용돌이 팔이
수돗물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아이, 좋은 질문이에요. 예. 근데 우주는 이제 빅뱅으로 시작한다는 게 현대 그 통설 우주론이에요. 원래 아인슈타인은 이제 빅뱅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우주가 왜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까? 아인슈타인은 그냥 모든 은하들이 시공간을 휘게 만들면 딱 4차원으로 이렇게 공이 만들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주가, 우리 지구는 2차원이죠. 2차원 공면이 지구를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면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계속 가면 어디로 와요? 지구 한 바퀴 뺑 돌아서 우리 뒤로 오지 뭐.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은하들이 공간을 휘게 해서 이번에 3차원 그 우주를 만드는 거야. 우리 지구는 면이었는데 이번에는 공간을 이렇게 휘는 거예요. 공간은 우리가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사니까. 우리가 면이 휘었다는 건 이해를 해. 선이 휘었다, 면이 휘었다. 1차원, 2차원 이해를 하지만 공간이 휘었다라는 건 지금 내가 사는 이 공간이 휘었다는 건데 내 눈에 그게 보이냐고.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가능하죠. 수학적으로는 그냥 변수 하나만 더 보태면 돼. X, Y, Z 3차원에다가 뭐 W든 뭐든 하나 4차원 변수 하나 집어넣고 그냥 풀면 돼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주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불안해요. 옆에서 재치기만 하면 폭 꺼져. 아주 불안해 이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억지를 써요. 이거 내 우주론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주 상수라는 걸 도입을 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내가 한국말로 통역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주에 방정식이 있으면 상수는 의뢰 하나쯤 키워요. 방정식이 상수 하나씩 키워. 뭐 있으나 마나면. 근데 아인슈타인 방정식에다 상수를 하나 집어넣었더니 그 람다라는 대문자를 써요. 그리스 문자. 람다를 집어넣었더니 우주 청력이 생겨. 그 청력이 생겨가지고 그 은하와 은하가 막 서로 다 잡아당기기만 하면 생각해 보세요. 풍선처럼 우주가 있는데 거기다 끈적끈적한 엿을 발라놔봐. 풍선이 버텨요? 못 버티지. 폭 쫄아들지. 그게 중력이란 말이야. 모든 은하와 은하가 잡아당기면 풍선에 바른 엿의 끈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상수 하나 집어넣었더니 우주가 막 밀어. 은하 두 개가 잡아당기기도 하지만 밀어. 다른 말로 병 주고 약 주고 하니까 두 은하가 가만히 있어요. 미는 거하고 땡기는 거하고 같으니까 둘이 가만히 있다니까. 그래서 우주가 가만히 있기는 해. 그런데 불안하다니까요. 그래서 정적인 우주가 굉장히 불안한데 그나마 그 불안한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뭘 도입했다? 우주상수를 도입했다. 우주상수를 도입하니까 청력이 생겨서 우주가 함몰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해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허블이 팽창 우주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우주 상수가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커지기만 하면 돼. 어차피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주에서 허블이 관측한 팽창 우주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박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빅뱅 이후에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는 거를 이제 오늘날 알 수 있게 된 건데, 지금도 우주가 혹시 팽창하고 있다는 거를 혹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그게 현대 우주론의 전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주가 팽창한다고 말하려면 이쪽에 있는 은하는 저쪽으로 멀어져야 되고 이쪽에 있는 은하는 이쪽으로 멀어져야 돼. 멀어져야 우주가 팽창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빵 속에 있는 그 건포도인데 빵이 부풀면은 모든 건포도 사이 거리가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빵이 팽창하면. 그걸 관측했는데 그걸 이제 적색이동이라고 그래요. 이거 참 어려운 말이고 어지간한 사람들 말로 설명을 못 하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발 알아들어 주길 바라요. 이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소리가 뭐예요? 소리도 파동이죠. 근데 이 파동은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 게 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은 그 진동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파동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 파장이 짧아져요. 그럼 음파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가까이 오게 되면 음파의 경우는 소리가 올라가요. 그랬다가 나한테 멀어지면, 날 지나가면 소리가 뚝 떨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라디오 연속극을 들을 때 철수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갔다 하면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음향 효과가 뭐예요? 기차가 빵 이거 딱 나오잖아. 그다음에 그럼 이제 철수가 부산 간 거야 이제. 근데 그 소리가 바로 뭐냐면 나를 지나가는 기차 기적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까이 올 때는 기차가 빵 하고 막 소리가 올라갔다가 나를 통과하는 순간 멀어지면서 빵 하고 화소리가 확 떨어지죠. 누구나 아는 현상이잖아요. 이걸 빛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소리는 나한테 다가오면서 피치가 올라가니까 파장이 짧아지니까 음이 높아졌는데 이 빛의 경우에는 파장이 짧은 쪽이 뭡니까? 보라색이에요. 빨간 쪽은 파장이 길어.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빨강이 파장이 제일 길고 빨강 밖에 있는 적외선은 더 길어. 보라가 제일 파장이 짧고 보라선 밖에 있는 자외선은 더 짧아요. 그러니까 빨강색을 가진 천체가 나한테 가까이 오게 되면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점점 다가올수록 빨주노초 파남보가 돼서 보라색으로 보여요. 그러다 날 통과하는 순간 반대로 보남파초 노주빨로 그 천체가 다시 빨간색으로 변해. 즉 파장이 점점 길어져서 빨간색 쪽으로 바뀐다고. 그걸 적색 이동이라 그래. 적색 쪽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래서 은하가 다 적색 이동 현상을 보이는 것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나로 우주가 팽창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다른 이유 소소한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꾸 적색 이동을 최근에 이제 적색 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적색 편이는 너무 일본식 한자라 요새 안 씁니다. 다 영어의 레드 시프트는 적색 이동으로 번역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럼 야 우주가 커진다고 하자. 그럼 태초에 어땠냐? 태초에. 그러면 야 그야 뻔하지. 은하가 다 이렇게 커지니까 필름을 거꾸로 돌려봐라. 그럼 다 모일 거 아니냐? 그럼 다 모이면 그 은하계가 다 한 점에 모여봐라. 얼마나 끔찍하게 뜨겁겠냐? 내가 계산해 봤더니 일자 쓰고 0이 32개입니다. 0이 32개, 그 다음에 섭씨. 뭐 절대온도나 섭씨나 같아요. 예. 그렇게 뜨겁더라.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태초는 끔찍하게 뜨거웠고 아주 거의 뭐 블랙홀처럼 이렇게 모였다 하는 사람들. 그럼 태초에 폭발했다는 얘기야? 아, 그렇지. 그래서 빅뱅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빅뱅이란 말은 그 빅뱅 팽창 우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든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빅뱅이란 말이 영어로 빅이 뭐예요? 크다. 뱅은 의성어란 말이에요. 쾅, 뭐 탕 이런. 그러니까 저 바보들은 우주가 갑자기 쾅 하면서 생겼다는 거야. 저 바보들은. 그러면서 빅뱅이란 말을 조롱하려고 쓴 말인데 빅뱅 천문학자들이 이 팽창 우주론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빅뱅이란 말이고 괜찮아. 그래 우리 빅뱅 우주론이라고 할게. 니네는 뭔데? 그러니까 그럼 니네 이름은 뭐야? 만약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가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럼 우주가 그냥 그대로 다 떡이 되겠냐? 하나씩 없어지겠지. 은하가 없어져 갖고 처음에 끔찍한 태초는 없어. 그러면 니네 말은 필름을 다시 제방향으로 돌리면 은하가 하나씩 생긴다는 얘기네? 뭐 그렇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론을 컨티뉴어스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래. 연속적으로 은하가 창조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죠? 내가 다시 설명할 시간은 없어 지금. 그래서 이때가 60년대예요. 막 우주론 두 개가 막 싸움을 했어요. BB가 맞냐, CC가 맞냐. 그러니까 근데 빅뱅은 초기가 뜨거운데 CC는 초기가 안 뜨거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금방 할 수 있어. 앞 사람이 목욕을 하고 나갔는데 찬물로 목욕을 했으면 목욕탕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고 나갔으면 거울에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뜨거웠으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야 돼. 그게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예요. 이름만 들으면 끔찍하게 어렵죠. 그러니까 우주에 여기저기에 어떤 빛의 잔해들이 남아 있는데 영하 270도 섭씨에 그러니까 절대 온도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는 절대 온도에서 3도 높은 거예요. 절대 온도가 영하 273도거든. 그러니까 영하 270도 에너지에 해당되는 빛들이 우주에 쫙 깔려 있는 게 빅뱅의 흔적이에요. 고고학적 근거가 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서 CC 우주론이 박살나요. 그래서 오늘날 빅뱅이 이제 표준 모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색에서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에너지를 내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벼운 원소들이 모여서 무거운 원소를 만들면서 에너지를 내는 거를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무거운 연소가 갈라지면서 에너지를 내는 거를 핵분열이라고 그래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핵반응이라고 그래요. 근데 핵융합인지 핵분열인지 자신이 없으면 핵반응하면 됩니다. 예. 근데 별들이 만들어지는 건 이제 핵융합으로 빛나는 거예요. 수소가 헬륨이 되면서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름 막 20km, 10km짜리가 있어. 중성자성이라는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블랙홀이 얼마나 억울해. 3km가 된다고 그러니까 에이, 그렇게 작은 게 어디 있어 하고 아무도 50년 동안 연구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야 10km짜리가 있으면 3km짜리도 당연히 있겠네. 그래서 먼지를 툭툭 털면서 다시 연구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블랙홀이 미운 오리 새끼에서 화려한 백조로 60년대에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재밌는 게 블랙홀이 아까 이렇게 축 처지는 천체처럼 됐는데 이것끼리 만날 수가 있어요. 이건 SF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명한 중력 교과서에도 다 그림이 있어요. 손으로 풀려. 그래서 블랙홀과 블랙홀이 만나니까 이건 뭐 벌레구멍이야. 웜홀이라는 말이 웜이 벌레예요, 벌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과가 있는데 사과에서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겨가면 한참 돌아가는데 구멍을 뚫고 그냥 칵 가면 금방 간다 이거지. 근데 중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과를 이용해요. 뉴턴이 사과한테 얻어맞고 나서 중력책 모든 교과서는 맨 앞에 사과가 있어, 그림이. 근데 드디어 벌레구멍까지 아예 학술 용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웜홀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이게 웜홀의 수학적 구조예요. 근데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자 이제 우주는 끝났네. 별이 왜 태어났나도 알지, 블랙홀도 알지 그랬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렇게 은하단 같은 거, 은하 덩어리를 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얘네가 다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 주위에 천체들이 도는 걸 보면 그 안에 질량이 얼마나 있는지 짐작이 가거든요. 이 안에서 얼마나 질량이 분포하면 이 바깥 은하가 이 속도로 돌까? 그건 금방 나와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은하를 세어보면 그 무게가 안 나와, 그 질량이. 야, 이거 뭐 안 보이는 게 있다 그래서 갑자기 다크매터란 말이 나와. 다크매터는 뭡니까? 다스베더가 갖고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다크가 암흑이란 말이 붙는 건 모른다 소리 쉽게 말해서. 예, 그냥 다크매터 어떤 물질이 있는데 뭔지는 몰라. 근데 여기 있어야 돼 하여튼. 그래서 다크매터라는 게 이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도 또 만족이 안 돼. 왜? 눈에 보이는 은하가요 5%밖에 안 돼. 우리 눈에 보이는 별 뭐 이렇게 반짝이는 것들이. 그런데 한 25% 정도는 뭔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크매터야. 물질이야.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주의 대부분인 70%는 저 숫자는 책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저런 거 시험 내면 안 돼요. 예, 어떤 책은 24%, 어떤 책은 뭐 26%. 근데 나머지는 다 에너지야. 우주 공간 자체가 에너지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자역학적으로는 진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대한 막 뭐 100억 광년이 공간 자체가 다 에너지로 충만되어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70%가 넘는 거야. 근데 그 에너지 역할이 뭐냐? 우주상수하고 똑같아요. 아까 우주상수 역할이 뭐였어요? 중력이 잡아당겨서 떡이 되려고 하는 거를 막는 거잖아. 그 우주를 팽창시켜 이 우주상수는. 근데 우주상수하고 똑같은 짓을 해, 암흑 에너지는. 그래서 우주가 가속 팽창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뻥 터져서 속도가 주는 게 아니라 터진 다음에 점점 빨라지는 거야. 몇 년 전에 그 초신성들
초신성이 뭐예요? 아무리 먼 은하라도 거기서 초신성이 빵 터지면 그 초신성 밝기가 은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게 관측이 돼. 그 속도를 재보니까 가속되더라 이거야. 야, 이거 이건 무슨 에너지냐? 몰라. 그럼 다크 에너지라고 하자. 근데 얼마나 돼? 우주에 얼마? 70% 돼요, 거의. 그래서 근데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우주 초기에 팽창이라는 게 그럼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뻥 터져서 이렇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야. 이 속도가 매번 달라졌다는 거야. 1초 이내 우주가 터지고 나서 1초 이내 빅뱅 후에 팍 커지는 거야. 팍 커졌다가 그다음부터 천천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게 지금 1초가 안 돼요. 우주가 태어나서 아주 짧은 순간에 우주가 커지다가 확 커져. 급팽창을 해요.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랬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이거 그래프 한참 올라가야 돼. 지금 종이 지면 관계상 이렇게 그린 거야. 그 우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팽창한다는 건 커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중간에 빨리 커졌다 적게 커졌다 그런 변화가 더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산을 올라가는 건 맞는데 급경사가 있다가 완만한 경사가 있다 급경사가 있다 이런. 근데 급경사는 인플레이션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뒤에 또 반복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1초 이내 한 번만 일어나요. 그래서 우주가 커졌다는 게 여기까지 왔어 지금. 그러니까 또 놀라운 결말이 나오는 게 우주가 급팽창을 하다 보면 갑자기 호루라기 쫙 불면 착 스톱하는 게 아니에요. 스탑하는 게 아니라 어디는 멈추고 어디는 계속 커지고 하다 보면 한쪽이 쭉 커져서 이렇게 삐져나와. 급팽창이 아직 남은 부분은 푹 삐져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멈춘 거야 지금. 그 여기가 웜홀은 항상 잘라져요. 웜홀은 수명이 있어요. 항상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웜홀이 잘라지면 우주가 하나 탁 튀어나와요. 저게 평행우주예요. 그래서 아기 우주라고 해도 돼. 엄마가 그러니까 아기는 손자도 있고 뭐 계속 그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 우주론이 감당할 수 없이 지금 나쁘게 말하면 지저분해졌어. 그러니까 우주가 초기에 엄청나게 많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우주가 또 새끼도 낳아. 그리고 그 우주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운이 좋냐면 흔히 우리 빅히스토리에서 우리 사람 너희 얼마나 운이 좋냐 몇억 개 아빠 정자 중에 뭐 하나가 되어서 태어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주가 무지하게 많은데 어떤 놈은 너무 밀도가 높아서 빅뱅 하자마자 도로 폭 줄어들어. 빅크런치라고 해요. BB했다가 BC로 소멸돼 버려. 그럼 거기서 생명체 진화할 수가 없어. 우리는 아주 알맞게 빅뱅 한지 딱 뭐 100억 년 정도 지나서 그다음에 우리 또 지구가 또 알맞게 50억 년 동안 살아주는 바람에 우리가 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잘 고른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러니까 옆에 우주에도 확률적으로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야. 그게 평행우주예요. 그게 평행우주는 옆에 있어도 몰라. 평행어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SF 작가들이 아니지. 기어코 SF 작가들이 그 두 우주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서 소설을 만들죠. 최근 아니고 미국에서 그 엑스파일의 후속타로 만든 프린지라는 연속극이 있어요. 프린지. 평행우주가 너무 재밌게 나옵니다. 뭐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프린지라는 연속극 다운받아서 한번 꼭 보세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 우주의 역사는 빅뱅을 해서 이제 수소나 헬륨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우주는 처음에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뭘로 돼 있어? 자, 빅히스토리의 이제 결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냐? 이거보다 더 큰 전환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탄소, 질소, 산소로 돼 있잖아. 근데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는데 우리 탄소, 질소가 어디서 나냐고. 우리 지구 대기는 5분의 4가 질소인데 바로 별 내부에서 생겨요. 별이 핵융합을 하면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핵융합이라는 게 뭐야? 수소, 헬륨 모아서 탄소, 질소 같은 무거운 걸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별이 또 터져. 그러면 그 중앙에서 만들어진 탄소, 질소를 갖다 어떻게 해요? 산소를 우주에다 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세대예요. 첫 번째 세대 별이 아니야. 우리 태양계는. 이미 이 앞세대 별이 폭발해서 우주에 쫙 먼지처럼 탄소, 질소를 뿌려놓으면
거기서 다시 태양계가 형성되면서 이번에는 재료가 있는 거야. 생명체를 만들 재료가. 근데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햇빛이 굉장히 강해요. 강하니까 수소나 헬륨은 가벼워. 가벼우니까 다 불려 나가요. 그러면 해 주위에 뭐가 남습니까? 탄소, 질소, 산소 이런 것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는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이런 걸로 만든 흙덩어리잖아. 흙덩어리. 목성부터는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수소, 헬륨으로 만들어져 있어. 거기는 바닥이 없어요. 착륙을 할 수가 없어. 목성은 그 내리면 쑥 들어가는 거야, 밑으로. 그래서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우리는 세 번째 행성에서 50억 년 동안 50억 년 말이 50억 년이지. 그러니까 뭡니까? 수없이 많은 그 운석들이 와서 지구에 떨어지고 걔들이 뭘 갖고 들어와요? 탄소, 질소나 이런 걸 또 갖고 들어와. 그러니까 바닷물에 유기물을 계속 깔아놓으면 몇 억 년이 되면 그중에 유기물이라는 게 뭐예요? 탄소가 들어가는 그 분자죠. 그러니까 탄소가 끼어있는 분자들이 계속 있다 보면 확률적으로도 50억 년의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체가 진화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빅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탄생해서 약 10억 년이 지난 동안 최초의 천체들이 태어나고 지금은 우주 나이가 제일 최근 값은 138억 년이에요. 우주가 태어나서 한 138억 년 정도 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처음 10억 년에 천체가 태어나고 계속 수소, 헬륨으로 이제 핵융합을 해서 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언젠가는 수소, 헬륨이 다 고갈될 거 아니야. 그럼 서서히 그냥 식을 뿐이에요. 모닥불이 그냥 식어가는 것처럼 끝나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 은하들은 백색외성, 중성자성, 블랙홀과 같은 별들의 시체만을 거느릴 것이다. 이것은 약 1조 년 뒤의 일이다. 이거 과학 맞아요? 1조 년이 1조 년이래. 근데 뭐 대충 그러니까 손으로 풀면 그런데 1조 년이라는 게 사람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 참 어떨 때는 1광년도 못 가고 뭐 겨우 1000년은 못 살잖아. 요새는 뭐 100년도 못 살면서 이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1000년은 못 살잖아. 그러면서 1조 년 뒤를 생각하고 100억 광년 떨어지는 우주 가장자리를 생각하고 이게 천문학이에요. 과연 더 이상 미래를 언급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결국 현대 우주론도 극한의 시간과 공간에 이르면 과학이란 단어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돼버린다. 동양에서 사유를 바탕으로 제안된 우주론이나 서양에서 수식으로 얻어낸 우주론이나 근본적으로 영성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동양의 우주론을 무조건 비과학적인 것으로 폄훼하며 서양의 우주론만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동양의 언어로 이미 밝혀진 서양의 우주론을 설명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역의 등장으로 동양 우주론의 시즌2가 시작했다. 현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정역은 많은 천문학적 해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대적 관점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예, 검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김일부 대선사나 이런 분들이 근대에 살았기 때문에 들은 과학들을 많이 집어넣는데 그걸 검증한 사람이 없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천부공의 마지막 일종무종일이나 현대 우주론이 내린 1조 년 아니면 더 10에 사실은 10에 30억 년까지 갑니다. 그 종말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빅 히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참 기적과 같은 일이고 다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내가 존재해서 숨을 쉬고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런 결론을 좀 내려드리고 싶어요. 특히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학교 공부를 못한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뭐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고, 특히 우리 동양 것을 자꾸 업신여기고 이런 모든 현대적인 다른 것을 기술하는 걸 포기한다거나 그런 것은 패배주의적인 발상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강의를
진지하게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